안녕하세요. 나비 넥타이 내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닥터 이양종입니다. 오늘도 클리닉에 나가서 환자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또 그분들하고도 오늘 상의를 많이 하고 해서 제 2차적인 그 고혈압 제 2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반적인 고혈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보강을 좀 하자면 우리가 혈압을 잴 때에 번호를 두 가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위의 번호와 아래 번호죠. 그래서 위의 번호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위의 번호는 심장이 가장 강하게 수축을 했을 때 혈관 내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혈압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수축기 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혈압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이완을 한다. 즉 심장의 근육이 가장 릴렉스하고 쉰다. 가장 쉴 때에 혈관 내 벽에 있는 혈압을 가리켜서 이제 이완기 혈압이다 한다.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실 때도 수축기가 뭐고 이완기가 뭐고 혹시 그런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보강 포인트는 증세 파트에서 안 그러셨던 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세수를 하시고 양치를 하시고 코를 좀 풀고 하실 때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코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물론 몸도 피곤하고 특히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코가 많이 건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피를 흘릴 수도 있겠고요. 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또 각종 비염이 있으셔서 코피를 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유 없이 지속되는 코피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내가 혈압이 높아서 이 코피를 흘리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하고 한번 점검을 하시고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은 그 프랙티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강 포인트는 2차성 혈압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생기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노인성 혈압이에요. 이 노인성 혈압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연령과 관계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또 그만큼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혈류의 스피드나 프레셔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 혈관이 이완이 됐다, 수축이 됐다 하는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특징적으로 이러신 분들의 혈압은 위의 번호가 상대적으로 아래 번호보다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에 80이다 한 40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상 범위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한 그 위의 번호와 아래 번호의 차이가 한 40에서 60 사이인데 이러신 분들은 그 이상을 올라가요. 그래서 뭐 180에 70, 뭐 180에 80 이런 식으로 이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이러신 분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뇌출혈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혈성 중풍이 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요.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또 내 자신도 한 번씩 꼭 그 혈압을 측정해드리고 또 나도 한번 재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집안에서의 프랙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보강 포인트는 혈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 그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도 좀 올바르게 가지시고 또 커프 사이즈도 잘 맞고 다 준비됐지요. 이제 스타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에 내 팔의 위치가 내 겨드랑이와 이 몸통의 사이에 한 15도 정도 밖으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아주 아이디얼합니다. 그리고 이 커프를 감은 팔 동맥의 높이는 나의 유도 라인과 비슷하게 가져주시면 아주 좋은 자세에서 혈압을 측정하시기 때문에 이 혈압의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고혈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합병증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는지 둘러보면서 세션을 마감할까 합니다. 합병에는 네 가지 장기를 그 고혈압이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 뇌, 심장, 콩팥, 신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눈, 네 가지가 주요 장기입니다. 뇌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풍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출혈성, 즉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뇌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합병이고, 두 번째로는 엠발릭이라고 해서 경동맥 쪽에서 주로 콜레스테롤 이런 인자들이 지나가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주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뇌혈관 벽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 이후에 뇌의 부위는 피를 못 받기 때문에 경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한 그 뇌의 질환이지만 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운동 영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언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심하게 오신 분들은 자리를 못 털고 일어나시죠. 결국은 누워버리시는데 환자도 힘드시지만 또 식구들도 많이 힘든 그런 합병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이에요. 심장은 이 혈압과 직계적인 관련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당연히 심장에 문제가 생기죠. 첫째로 생기는 거는 뭐냐면 그 혈압을 이기기 위해서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심근, 그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을 해서 심장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변형이 되면서 안에 있는 심장의 발부들도 망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심장 발부의 문제도 생기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그 부정맥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심하면 심장마비로 가는 건데 급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그 합병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이 신장인데 콩팥이겠죠. 콩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서 밖으로 내주는 일을 하는 장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과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모세혈관이 집합소예요. 그래서 혈류가 신장을 넘어갈 때는 굉장히 슬로우 다운이 돼야 되고 압력이 뚝 떨어져야지만 신장이 안전하게 또 안정스럽게 여과를 하면서 뇌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신장을 지나는 혈류가 너무 세요.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영구적인 데미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해서 신부전증이라고 그러죠. 이 만성 신부전증이 극심해지면 결국은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을 반드시 치료해주고 조절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눈에 대한 문제인데, 눈 자체도 이 혈액 분포가 굉장히 많은 장기겠죠. 특히 그 시신경이 넘어가는 그 망막 쪽에, 그쪽은 굉장히 그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 혈관이 굵지가 않고 얇고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압력 때문에 그 시신경 뒤로 넘어가는 또 망막 쪽에 있는 그 혈관에 손상을 많이 입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요. 그래서 망막 출혈이 일어나서 출혈이 일어날 때마다 망막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너무 압력이 심해지다 보면은 이 뒤에 눈에 있는 그 붙어 있어야 할 부분들이 떨어져 나오죠. 그걸 디태치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망막이 이제 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또 그런 일이 너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은 결국은 실병까지도 가능한 그런 무서운 또 합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하는 방침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짐작하시죠? 심한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약물 문제는요, 이 한국 약하고 또 미국에서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 약을 쓰시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페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 약물 문제는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컨디션에 잘 맞게 좋은 약을 조제받아서 드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은 주로 혈압약들을 드신 다음에 호소하시는 내용들이
좀 무력증이 있다, 힘이 없다, 굉장히 피곤함을 느낀다. 또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고 났는데 이상하게 부부 관계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일정 약제에 의해서는 먹고 났더니 이게 같은 기침이 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많이 붓는 느낌이 난다. 굉장히 몸이 무겁다 하는 그러한 그 호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을 드시면서 그런 그 부작용을 느끼시기 시작하면은 참지 마시고 곧바로 그 처방의를 찾아가셔서 다시 상의하고 또 약제를 바꿔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약을 썼다고 해서 잘 안 듣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약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식이요법하고 이제 운동요법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봤는데 혈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혈압이 한 132에 85, 뭐 135에 90, 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다면은 이런 분들한테 과연 약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약을 먹기 전에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취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어떠한 그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은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전에 중풍을 맞은 병력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심장에 질환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부정맥이 있으셨다든지, 당뇨병이 있으시다든지,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으시다든지 하는 분들은 식이요법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없이 어떠한 그 전개의 어떠한 그 병력이 없이 혈압만 쟀는데 좀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식이요법하고 이제 운동요법이 남았겠죠.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은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그 심혈관계 질환을 앓으셔서 벌써 이미 병력이 있으시다던가, 중풍이나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셨다든지, 당뇨병이 있으시다든지, 또 콜레스테롤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시다든지 하신 분들은 식이요법은 식이요법대로 보조요법으로 하시되,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약물을 병용하면서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이 보조요법까지는 조금 모자라요. 그리고 또 한번 그런 병력을 겪으신 분들은 재발성 질환을 또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과 이런 그 보조요법을 하는 거다라고 지침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스테이지 1 혈압 정도로 뭐 135에 85, 140에 뭐 90 조금 밑에 뭐 이런 혈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을 좀 드셨으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여쭤보면은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굳이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약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고 아직 건강하시고 다른 문제가 특별하게 없으시면은 뭐한 6개월 정도 트라이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지요라고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약을 드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매일 하셔야 되고 아주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이 나의 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보조요법은 한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식이요법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뭐 제가 굳이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첫째도 덜 짜게 먹는 거, 둘째도 덜 짜게 먹는 거, 셋째도 덜 짜게 먹는 거. 우리나라 음식은 좀 소금이 많죠. 염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뭐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되고 과일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딱 찝자면은 짜게 드시는 거예요. 이 염분량은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염분이라는 그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물보다 무거워요. 염분이.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혈압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약을 드신다 할지라도 염분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뭐 특별한 어떤 매직이 있는 게 아니고 덜 짜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식이요법은 거진 75%, 80%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운동요법인데 이 운동요법이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과 과정에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셔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그 보조요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신장에서 건설되지 못하는 그런 노폐물도 다른 궤도로 나가주기 때문에 운동요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땀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 박동수를 적절하게 올려줘서 나의 심근이 훈련이 돼야 되고 또 탄탄해지고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은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요법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하시다 보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선 안 하게 되고 또 며칠 또 안 하다 보면은 그 페이스를 잃어가지고 결국은 안 하게 되고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 유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요법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약을 먹는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꾸준히 하셔야지만 어떤 효과가 있다. 그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날 어느 환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심장의 박동수를 운동할 때 얼마나 올려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번까지만 올리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20번, 130번, 150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건강한 청년이 최대한 비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심박동수는 220번이에요. 그 220을 기준으로 해서 220에서 마이너스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70세시면은 이분이 심폐 운동을 하실 때 220 마이너스 70이니까 150번이 되겠죠. 예, 150번까지만 올리시면 이분은 충분히 자기 심근의 그 엑서사이즈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 심폐혈관의 운동과 심근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심장이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심장도 건강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 운동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다든지 또 근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건강해야 피를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은 거기서 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지쳐 있으면 근육 운동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계산법을 이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0번, 220 마이너스 자기 나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타겟가 되는 심장 박동을 올려주는 맥시멈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이 항상 있죠. 정답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근육에 열이 가게 하고 근육이 이완되게 하고 충분히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그만큼 부상도 없고 효과적인 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은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은 어떤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이 팔, 이 근육이라든지 너무 이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연세가 더 있으신 분일수록 그 근력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시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근력 운동은 가급적이면은 하체 운동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하체가 튼튼해야 사람의 몸 자체가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안정성 있게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낙상하고 넘어지면서 또 부상당하고 하는 일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력 운동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때는 콜 머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코스메틱 운동처럼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근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콜 머슬의 그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감이 될 때는 수분 충분히 드시고 약간의 그 단백질의 그 섭취를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뭐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에 너무 무리가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단백질을 주시면 근육이 가장 단백질을 원하는 시간에 단백질을 주시기 때문에 근육도 건강하고 또 힘도 더 나고 또 회복도 빠르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의 운동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운동은 매일 하시면은 외려 근육이 지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자기가 꼭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딱 고정시켜서 그 시간대는 내가 꼭 운동을 한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꼭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나 자신한테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는 그 시간 할애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지키려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시간대는 꼭 내 자신한테 준다. 또 내 열심히 일한 나한테 주는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운동을 하시는 그 시간이 조금 지루하고 하기 싫으시대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고 모티베이션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아셨죠? 전보다는 또 그러길 제가 정말 바래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이런 걸 시작한 거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정성껏 최대한 답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런 섹션이 있으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또 듣기도 하시고 해서 고혈압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질환이고 또 꼭 알아서 잘 조절하시면 정말로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고 또 이보다 더 무서운 질환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담당이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꼭 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도 또 감사했어요. 감사하셨고 또 앞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이양정이었습니다.